어머님, 지금 소란 피우시는 이 호텔, 사실 전부 서연님 개인 소유입니다. 호텔 지배인의 이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날 전날 큰맘 먹고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을 예약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퍼부은 폭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딴 데 돈 쓸 거면 당장 내 친정으로 꺼져버려. 저는 딱 3초간 시어머니를 쳐다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3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 돈으로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요. 과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불과 3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제 결혼 생활 전체를 바꿔버린 그 결심의 순간을요. 설날을 하루 앞둔 저녁 6시, 5성급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오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연말 특유의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분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마치 모두가 무구네의 마지막 순간을 붙잡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사흘 전 새로 산 크림색 코트를 입고 리셉션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설렘과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면서요. 서연님, 예약하신 프라이빗룸은 준비 끝났습니다. 해산물은 모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최상급 활어들로 준비했습니다. 킹크랩은 3kg에 육박하고 랍스터도 요청하신 대로 손질해 두었습니다. 호텔의 박 지배인이 직접 저를 맞이하며 전문적이면서도 깍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고맙습니다, 지배인님. 오늘 밤 잠시 도와주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근사한 설맞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설 전날은 언제나 6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좁고 낡은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식탁은 벽에 바싹 붙어 있고 온 가족이 비좁게 끼어 앉아 식사를 했죠.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저를 불러대며 일을 시켰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한 번도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허겁지겁 먹고는 다시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했죠.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게 힘들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연말 성과급으로만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시어머니인 김 여사를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늘 제게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지 못한다. 돈 아까운 줄 모른다. 벌기만 잘했지 모을 줄은 모른다며 핀잔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가장 전망 좋은 프라이빗 룸을 예약하고 랍스터, 킹크랩, 다금바리, 전복 등 가장 비싼 해산물 요리들을 주문했습니다. 총액은 250만 원에 달했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고 김 여사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다른 눈으로 봐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였죠. 서연아, 나랑 엄마 민원에 거의 다 왔어. 차가 좀 막히네.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내 떨쳐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약 10분 후 호텔 회전문을 통해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앞장섰고 그 뒤로 시어머니 김 여사, 그리고 시동생 민호와 동서 지혜,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쪽이에요. 김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섦과 불편함이 역력했죠. 눈부신 조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잔잔한 클래식 음악, 이 모든 것이 마치 시어머니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코트를 힐끗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여기 비싸지?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제가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두둑이 받았거든요.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남편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마음 쓴 거니까 편하게 즐기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불쾌해하는 것 같았죠. 가족들은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널찍한 공간과 중앙에 놓인 커다란 원형 테이블,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설날 전야의 화려한 도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에피타이저와 반짝이는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죠. 우와, 정말 멋지다. 동서지혜가 감탄하며 아들 손을 잡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서연이가 신경 많이 썼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메인 요리인 생선찜이 나왔습니다. 갓 쪄낸 생선은 살이 뽀얗고 플레이팅도 무척 아름다웠죠. 직원이 요리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김 여사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이 생선, 안 신선하네. 테이블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손님, 이 생선은 살아있는 활어를 바로 잡아 조리한 것입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설명했지만 김 여사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쿡쿡 쑤셔대며 말했습니다. 보기만 그럴싸하지. 전부 냉동이잖아. 이런 비싼 식당들 내가 모를 줄 알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죠. 엄마,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먹긴 뭘 먹어?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죠. 서연아, 내가 묻자. 이 저녁 한 끼에 얼마 썼니? 저는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설 전날인데 돈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해? 네가 내 아들 돈을 물 쓰듯 쓰는데 내가 묻지도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번 돈이에요. 네 돈이면 뭐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시집 왔으면 네 돈도 이 집 돈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동서지혜는 고개를 숙였고 시동생 민호는 휴대폰만 쳐다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 씨는 늘 그랬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 여사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봐라! 이 밥 한 끼가 우리 집 한 달 식비야.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건 제 성의예요, 어머님. 성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필요 없어. 그렇게 돈 쓰고 싶으면 네 친정 가서나 해!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내 친정 가서나 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3초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딱 3초.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박 지배인을 돌아보며 말했죠. 지배인님, 죄송하지만 이 예약 전부 취소해 주세요. 네,
서연님, 확실하십니까? 지배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취소 수수료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취소해 주세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제 팔을 붙잡았죠. 서연아, 진정해.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 여사를 보며 미소 지었죠.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저는 친정 가서 먹어야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코트를 챙겨들고 망설임 없이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아, 너 거기 안 서! 하는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등 뒤에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저녁 집에서 같이 먹어도 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250만 원짜리 저녁 식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떠나는 택시 안, 등 뒤로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모든 것이 뒤엉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 스쳐 지나갔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쉴 새 없이 밀려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설 전날의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집집마다 화려한 등불이 켜져 있고 붉은색 복주머니 장식이 걸려 있었죠. 따뜻해 보이는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저는 시댁이라는 이름의 그곳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떠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남편 민준 씨. 제가 평생의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던 남자. 3년 전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게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액정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설명할 힘도 변명을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댁으로 가시는 거죠? 네, 집으로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인데 목이 꽉 메었습니다. 집. 제가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며느리로 보낸 3년. 저는 제 자신으로 사는 법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으며 심지어 제가 번 돈을 쓰는 것조차 해명해야 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자 낡은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추운지 두 손을 연신 비비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계속해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계셨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서연아. 엄마의 그 한마디에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이제 오니? 민준이는 어디 있고? 저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죠. 엄마, 나 오늘 엄마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왔어.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래, 잘 왔다라고만 하셨죠. 아빠가 뒤따라 나오셔서 제 가방을 받아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면 됐어? 어서 들어가자. 네, 엄마가 음식 다 차려놨다. 누구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았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따뜻함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안도감이었고, 아픔은 지난 3년간 제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곳에 머물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 마늘 볶는 냄새. 소박하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향기였죠. 식탁 위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랍스터나 킹크랩은 없었지만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어서 손 씻고 와. 씻기 전에 먹어야지.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눈가가 붉고 화장도 번져 있었지만 호텔에 있을 때보다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넌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아빠는 이미 제 물컵을 채워 놓으셨고 엄마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자, 어서 먹어. 배고팠지? 저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이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편안하게 먹는 식사. 아빠가 제게 물컵을 건네주셨습니다. 물 마셔라, 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과 함께 감정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한참 후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랑 싸웠어요. 아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엄마도 식사를 멈추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예약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제가 예약을 취소하고 그곳을 떠나기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있었던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아빠는 주먹을 꽉 쥐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 질문은 제가 집으로 오는 내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아. 평생 고개 숙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엄마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결혼이 장난은 아니잖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엄마, 3년 동안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생각만 하다가 제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배인 박정훈입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박 지배인의 목소리는 곤란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 연휴에 연락드려서. 하지만 지금 서연님 가족분들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요.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시어머님께서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서연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요. 서연님이 예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죠. 그래서요,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막무가내십니다. 심지어 그 돈은 남편분 돈이라 서연님 마음대로 취소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허수음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박지배인은 머뭇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고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저는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호텔과 그분들 사이의 문제이지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박지배인이 말했죠. 알겠습니다, 서연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또 귀찮게 하는 거니?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가 참아줄수록 더 기어오르는 법이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인 감정도 단순한 분노도 아닌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3년간의 인내로 가득했던 과거가, 다른 한쪽에는 아직 불투명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제게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순순히 참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날 전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익숙함은 이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밥상, TV에서 흘러나오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 가끔씩 논평을 덧붙이시는 아빠의 목소리, 부엌에서 저를 부르시는 엄마의 목소리, 모든 것이 제가 결혼하기 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낯선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철없던 시절의 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갓 생겨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카롭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희미하면서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공허함. 그것은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제 결혼 생활의 빈자리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아빠가 저를 베란다로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불꽃놀이 구경 좀 해라. 바람도 쐴 겸 저는 외투를 걸치고 아빠 곁에 섰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는 아니었죠. 저 멀리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쉴 새 없이 터져 올랐습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후회는 없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질문이 갑작스러워서가 아니라 저 역시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이요. 저는 방금 전 화려하게 터졌다 사라진 불꽃의 잔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후회 안 해요. 아주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말이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화가 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 적시에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 길지 않지만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한마디처럼 말입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엄마가 예쁘게 깎아놓은 과일 접시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라. 저는 웃으며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쯤 제 휴대폰은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울리지 않았죠.
그들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원을 꺼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의도적인 침묵이자 단절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방에서 자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옛방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책장까지 엄마가 모든 것을 소중히 보관해 주셨죠. 변한 것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준 씨, 시동생 민호, 동서 지혜,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고 남편의 메시지만 열어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지금 호텔에서 난리 치셔서 경찰까지 왔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호텔에 있을 때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스크롤을 내려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 경찰서로 연행되신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관계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이불 냄새.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텔을 떠날 때 남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죠. 3년.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없이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저 혼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무언가 달라질까? 답은 아주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한번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도 결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생강나무 잎을 우려낸 구수한 차 냄새,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서연아, 일어나서 아침 먹어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도 압박감도 찡그린 얼굴도 없는 아침. 밖으로 나가니 아빠는 돋보기를 쓰시고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막 국을 그릇에 담고 계셨죠. 일어났니? 어서 세수하고 와서 밥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식사 도중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받아 몇 마디 나누시더니 이내 끊으셨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죠. 엄마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보?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다. 너랑 통화하고 싶단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전했다. 네가 원할 때 직접 연락하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그랜드 팰리스 호텔 박정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어젯밤 호텔 기물을 파손하시고 직원과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이미 진술서를 작성했고 현재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계십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저희는 예약, 결제, 그리고 취소 과정에 대한 서연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댁 측에서는 서연님이 남편분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재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지배인님, 그 돈은 제 돈입니다. 모든 증빙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직접 와주시면 양측 모두에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식기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셨죠. 엄마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랑 아빠만 가면 돼.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먹고 가자. 아빠가 조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딸,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집을 나섰습니다. 설날 아침 공기는 쌀쌀했지만 상쾌했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죠.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외출은 단순히 호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여전히 화려한 루비가 보였지만 입구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죠.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퀭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곧장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도 제대로 못 잔 듯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저는 예전처럼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처럼 안부를 묻지도 않았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한때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은 오래된 지인을 바라보듯 그를 응시했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는 숨 쉴 틈도 없이 말을 쏟아내며 습관처럼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살짝 그가 멈칫할 정도로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머물다 힘없이 떨어졌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이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부른 건 어머님 때문이죠?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좀 심하셨어.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계셔. 기물 파손에 폭행까지 더해져서 일이 커지면 간단하지가 않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되물었죠. 그래서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네가 호텔 측에 말을 좀 잘 해줬으면 해서. 어쨌든 네가 예약한 거니까 네가 나서면 그들도 좋게 좋게 넘어가 주지 않을까? 그냥 오해였다고 말해주면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절로 나온 아주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당황하며 말했죠. 내 말은.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거지. 설날 아침부터.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책임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에 온기가 없었죠. 어젯밤에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성격이 급하셔서 그냥 해본 소리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상기시켜 줄게요. 어머님은 제가 당신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하셨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하셨으며 당장 친정으로 꺼져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었죠?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나중에 한 말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이 바로 그 순간에 말해주길 바랐어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호텔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모든 것을 속으로 삼키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한숨을 쉬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엄마가 저 안에 계시다고. 네, 맞아요. 어머님이 저 안에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의 결과예요. 그는 고개를 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고 네 시어머니잖아. 알고 있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님께 말대꾸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명확함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저는 아주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의 사건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지난 3년에 대한 제 최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명확하게 해결하자. 민준 씨는 아빠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아빠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실 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의 분위기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대신 눈에 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소곤거렸고 몇몇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박 지배인이 경찰관 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연님 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한 서류 전부 가져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박지배인은 봉투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것만 있으면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예약을 하신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약부터 결제, 그리고 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결제 금액은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맞습니까? 네, 제 개인 계좌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 지배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측의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지배인이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난 동의 못해.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며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네? 일을 만든 건 바로 저예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서둘러 반응하지도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똑똑히 말해봐. 네가 내 아들 돈으로 허세 부리다가 일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차분한 시선이었죠. 어머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김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마 제 이런 태도에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그 돈은 제가 번 돈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성과급 명세서까지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리죠? 저는 박 지배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저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예약을 취소했고 위약금까지 감수했습니다. 그 일은 어머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어머님께서 이 호텔에서 하신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어머님께 기물을 파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로비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더 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책임져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진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김 여사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준 씨가 그녀를 뒤에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그들이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박 지배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절차는 저희가 가족분들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히 밝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나서는 순간 새해 첫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느리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호텔 앞 넓은 계단까지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설날 아침에 바람이 뺨을 스치자 희미하게 남은 폭죽의 화약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계단 끝에 멈춰 섰을 때 아빠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니?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 역시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워졌을까? 네, 분명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벗어던진 듯한 홀가분함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무언가를 잘라낸 뒤에 그런 종류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워졌다기보다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아빠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명해졌으면 됐다. 단 3글자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앞에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선명해졌다는 의미였죠. 우리가 주차된 차를 향해 걸어가려 할 때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셔츠 맨 위 단추는 풀려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그의 온몸에서 피로와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저는 더 가지도 다가가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그의 첫 마디는 괜찮아? 미안해도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이요? 저는 그의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죠. 그럼 어젯밤에 어머님이 제가 당신 돈을 쓴다고 친정으로 꺼져버리라고 소리쳤을 때는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었나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민준 씨,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 그냥 넘어가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이 넘어갔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나를 잃어갔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존감을 잃었고 내 목소리를 잃었고 그 집에서 내가 가족이라는 느낌마저 잃었어요. 바람이 불어 제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내가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면 결국 사라지는 건 나 자신이 될 거라는 걸요.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호텔에 프라이빗 룸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그 단어는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우리 결혼 생활에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네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이내 다시 내렸습니다. 서연아,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저 자신조차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사실일 뿐이었죠. 그는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가 훨씬 더 오래전에 보여줬어야 할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민준군, 내가 한마디 하지. 내 딸이 참을성이 없는 아이가 아닐세. 하지만 무시당하면서까지 참는 건 더 이상 인내가 아닐세.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압니다. 아니, 자네는 아직 몰라. 아빠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정말로 알았다면 어젯밤의 일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지.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가서 어머님 일부터 처리해요.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그가 고개를 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중이. 언젠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깨닫게 될 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호텔을,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의 아빠가 한참 후에 물으셨습니다. 확실한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해요. 너는 이미 3년 동안 힘들었잖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가볍게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야지.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새해 인사를 나누고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소란스럽지 않지만 분명한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코트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더 묻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좀 먹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리고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알림을 껐습니다. 차단도 삭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어젯밤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감각만이 남아있었죠. 마치 하나의 문이 닫히고 그 앞에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긴 복도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길은 온전히 저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설날 전야처럼 빗발치는 전화도 쌓이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다투고 나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이 침묵이 지금은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셨고 아빠는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아빠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마치 아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훨씬 더 냉철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일어났니? 부엌에서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 따끈한 떡국 한 그릇을 놓아주셨죠. 어서 먹어라. 막 끓였어. 저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떡국을 먹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어제의 일에 대해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설명할 필요도 결정을 재촉받을 필요도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식사 중에 제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닌 호텔 밖 지배인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기물파손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시댁 측에서 배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사를 계속했죠. 엄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서 연락 왔어요. 시어머님 일 아직 해결 안 됐대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큰일을 당할 줄 알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계획도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아침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항상 일에 치여 살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해왔던 프로젝트들, 보고서들, 성과를 보여주는 숫자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갔던 것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2년 전 회사에서 제게 다른 지사로의 발령을 제안했던 메일이었습니다. 더 높은 직급에 더 좋은 연봉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가 집을 멀리 떠나면 그게 무슨 가정이냐고 하셨고 남편은 부모님 가까이 있어야 챙겨드리기 편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저를 보는 시선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깨달음의 미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 민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네, 도련님.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호텔 측의 오해였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일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소리였죠, 도련님.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도련님은 저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수학이 넘어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방을 나온 순간부터 저는 이미 도련님 가족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누굴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대신 책임져 줄 생각도 없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변하셨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마침내 제가 변했네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점심때 아빠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오늘따라 밥맛이 더 좋았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식사 중에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는 번호를 확인하시더니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민준이다. 저는 쳐다만 볼 뿐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강요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누가 될까?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박 지배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님, 내일 경찰서에 잠시 들러서 진술 확인 한번 해주시면 서류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댁 쪽에서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분들 사정이죠. 박 지배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단호하시군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단호한 게 아니라 이제 지쳤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소란스럽지도 극적이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걸음씩 변하고 있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제 옷들을 바라보았죠. 대부분의 짐은 아직 그곳에, 어쩌면 제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확한 결정을 내릴 준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준비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남편 얘기를, 시댁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 분명한 동기가 저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갈 것입니다. 며느리로서도 해명해야 할 사람으로서도 아닌 오직 제 몫에 책임을 다하고 남은 문제들을 매듭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빠는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지난 이틀처럼 평온했지만 저는 오늘 이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아빠가 태워다 줄게, 아빠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죠. 엄마도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랑 저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며칠 전처럼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날 전야의 소동이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빠가 뒤따라 내리셨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지배인이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님, 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이미 와 있었죠. 그들은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진술했고 계약서, 결제 내역, 취소, 확인서 등 모든 서류가 증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었죠. 경찰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님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지배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산정이 끝났나요? 박 지배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파손된 수입 화병과 장식품, 그리고 기타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총삼 200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합의가 됐나요? 박 지배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여전히 호텔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이십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해라니. 박 지배인도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시동생 민호가 따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밖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죠. 서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민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금액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관이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파손된 물품의 가치와 공급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임의로 책정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을 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기 전까지는요. 서연아, 네가 한마디만 좀 해줄 수 없을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주 차분한 시선으로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는데요. 그냥 네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만 말해주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했잖아요. 제 역할은 끝났다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말했잖아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때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금액을 다 물어내기는 저희 집 형편에 너무 어려워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려울 걸 알았으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면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머님께 기물을 파손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경찰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장이 아주 명확하시군요.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간단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의지하지 않고 제가 그냥 넘어가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 일은 다 끝난 것 같네요. 박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춰섰지만 완전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그리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어제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빠가 제 곁에 서서 저를 보셨죠. 끝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몫은 끝났어요. 아빠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남은 몫은 저는 저 멀리 뻗어 있는 길을 바라보며 아주 가볍지만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제 인생을 잘 살아내는 몫이죠. 그날 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남편 민준 씨를 만나는 것이 조급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중요한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참거나 해명하거나 혹은 제가 너무 과했나 자책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를 골랐습니다. 은은한 노란 조명이 비추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늑한 공간이었죠. 저는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마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0분 후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이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음료를 주문하고 나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무척이나 익숙했던 그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그 속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가 남편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알아. 그는 변명이 아닌 인정의 어조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네가 조금만 참으면 엄마도 언젠가는 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더라.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확인의 미소였습니다. 네, 당신이 틀렸어요. 민준 씨는 제 직설적인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도 이제는 인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을 1년 전에 들었다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망설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되물을 뿐이었습니다.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잃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은 항상 당신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일을 수습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익숙함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감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결혼 생활을 지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비난이 아닌 결론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면 안 될까? 저는 눈앞에 찻잔을 보았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찻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 감정처럼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죠.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젠 알았어. 너무 늦었어요. 제 대답에는 어떠한 여지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서연아, 나 변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죠. 당신은 더 나은 남자가 되기 위해 변해야 하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떠나야 해요. 두 문장, 더 이상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보낼게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해둬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멈춰 섰지만 완전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결정을 더 일찍 하지 못한 걸 후회하겠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거리는 이미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자동차들, 삶의 맥박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죠. 소란스럽지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게 한 결혼 생활을 끝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불꽃은 없었지만 작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사 발령 제안 메일이었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신 버튼을 누르고 한 줄을 썼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더 이상 며느리도 참아야 하는 사람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금 내려놓은 거대한 짐의 무게에서 벗어난 감각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빨래를 개고 계셨고 아빠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TV를 보고 계셨지만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두 분 모두 저를 돌아보셨죠. 왔니? 엄마가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죠. 그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걸고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마셔라.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다 하고 왔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결정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울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저 물으셨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소파에서 몸을 바로 하셨습니다. 저를 보는 아빠의 눈빛에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닌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깔끔하게 처리해라. 저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말을 이으셨죠. 일단 결심했으면 질질 끌지 마라. 길어질수록 너만 피곤해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제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음은 괜찮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슬퍼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어서 슬픈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게 슬퍼요. 엄마는 제 손을 가볍게 쥐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익숙한 방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해 돌아온 곳이 아닌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 곳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방금 보낸 메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짧고 단호하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결정.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회신이었죠. 제안을 수락해 주셔서 기쁩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직책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도 시어머니의 의견도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도 없는 계획, 업무, 새로운 거처, 이혼 절차, 재정 문제. 하나하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중에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지만 난 동의했어.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더 할 말은 없었으니까요. 점심때 저는 아빠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몇 가지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아빠는 제 곁에서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걸으셨습니다. 마치 아빠가 평생 살아오신 방식처럼요. 내가 그쪽이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니?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래, 내 힘으로 직접 하는 게 좋지.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저는 아빠가 저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률 사무소에 들러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그동안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서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지혜의 목소리는 작고 머뭇거렸습니다. 네, 동서. 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님이 억울한 거 알면서도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비난도 위로도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지만 저는 형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지혜는 몇 마디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마침표가 찍혔을 뿐입니다.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도 후회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인생도 저 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지점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고. 그 지점이 한때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빨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무겁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가볍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속해 있지도 미래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 마치 전환기와 같은 시기였죠. 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복잡하진 않지만 단호함이 필요한 과정들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저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저를 어렵게 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언쟁도 미련도 없이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셔츠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혼란스러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각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명확했고 다툼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끝나버린 결혼 생활 외에는 서명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망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무척이나 중요했던 무언가를 끝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떨림 없이 제 이름을 선명하게 적었습니다. 민준 씨도 저보다 빠르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회수하며 절차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우리는 계단 앞에서 함께 멈춰 섰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고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몸 잘 챙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아주 멀게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저는 이번에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인정이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 역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 선명한 가벼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돌아보셨죠. 다 끝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는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지도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은 채 모든 감정이 저를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빠는 뒤에 서서 다가오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은 끝났구나. 저는 아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일은 내 인생 잘 사는 것이겠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부터 정식 발령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책, 근무 시작일, 근무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되었다는 느낌뿐이었죠. 저는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아닌 진짜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옷을 개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며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물건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엄마가 문가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가는 거니? 저는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멀어? 가깝지는 않아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더라도 여기가 항상 내 집이라는 건 잊지 마라.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빠는 방문 밖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떠날지 정해지면 말해라.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이별에 대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바로 저를 응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저를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나 자신으로 대해주는 것.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바라보며 새롭게 열리는 제 인생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도 갑작스럽지도 않게 그저 한 걸음씩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이란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죠. 저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조금 비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채워졌습니다. 명확함과 주체성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제가 제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아침은 쨍하지도 비가 오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기억조차 못했을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죠. 현관 앞에는 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이었죠. 엄마는 평소처럼 부엌에 계셨지만 시선은 자꾸만 현관 쪽을 향했습니다. 아빠는 차를 점검하고 계셨죠. 누구도 섣불리 작별 인사를 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려는 듯이요. 준비 다 됐니? 제가 가방을 끌고 나서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엄마가 현관으로 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네주셨죠? 엄마가 싼 음식이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저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네. 엄마는 저를 안아주지도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아주 가벼운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믿음 그리고 놓아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현관에 서 계셨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 속 엄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순간에 머물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새로운 집까지 가는 길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서연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빠가 가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괜찮겠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은지 몇 번이고 확인하신 후에야 아빠는 차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제 자신과 천천히 친해지는 것처럼요. 점심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은 아직 따뜻했죠. TV도 휴대폰도 켜지 않은 채 오롯이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고독하지 않은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으로 일하는 첫날이었죠.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 관계,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시댁이라는 그림자도 낡은 편견도 없이 오직 제 능력과 태도로 평가받는 곳.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듣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저는 제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작아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자 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저녁은 먹었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지만 동시에 제가 무언가를 해명해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라마도 긴장도 없는 그저 살아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였죠.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널 방해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나도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기로 했다는 말 해주고 싶었어. 조금 놀랐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도 마침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 변화가 그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의 거리. 그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고 저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마치 낡은 날들의 마지막 흔적까지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의 이야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무척이나 공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더 이상 질문도 만약에라는 가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올바른 길을 느리지만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물 흐르듯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충격적인 사건도 급격한 변화도 없었죠. 마치 제 길을 되찾은 강물처럼 느리지만 단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활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하루를 준비하는 일, 누구의 재촉도 강요도 없이 오직 제 의지에서 비롯된 하루의 시작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소진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피로는 제가 선택한 것이지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그럼요,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집에 한번 오렴. 아빠도 널 보고 싶어 하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 집에 갔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집.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닌 잠시 쉬어가기 위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똑같은데요, 뭐. 아빠는 거실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익숙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후회는 없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질문이었지만 매번 그 의미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없어요. 저는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자들은 가끔 참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지.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가정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란다. 그날 밤 저는 늘 그랬듯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변화는 떠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관계를 잃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제 자신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동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국 호텔의 배상금 전부 물어주셨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되물었죠. 그래서요? 어머님은 아직도 분해하시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지혜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오빠, 정말로 집 나가서 따로 살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인지할 뿐이었습니다. 지혜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이. 요즘 너무 조용해요. 저는 그 조용함이 평온이 아닌 공허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도 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끝나야 할 때가 오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고 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기에 일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인생이란 어딘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험난한 길을 지나온 사람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끝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퇴근길에 혼잡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개인의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그렇듯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어떻게 나아갈지는 오롯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업무는 완전히 손에 익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제 일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집에 갔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빨래를 개며 말씀하셨죠. 요즘 네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짐은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냐? 나다. 네 시어머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느린 목소리로 막 너 좀 만나고 싶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먼저 와서 구석에 앉아 계셨죠.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권위나 고집이 아닌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저는 놀라지도 감동하지도 않은 채 그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는 으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참고 듣고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그저 무언가를 뒤늦게 깨달은 나이 든 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원망도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그 애가 변했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말수도 줄었어. 그녀는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순 없겠니?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저는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돌아볼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볍게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저는 문득 설날 전야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욕 속에서 제가 돌아섰던 그 순간을요. 만약 그때 제가 참는 것을 선택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애쓰고 무시당하며 목소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해서였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갈림길은 단 하나의 결정, 단 3초의 침묵,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의 그 3초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미련도 없이 그저 제가 험난한 길을 지나왔고 마침내 제 자신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평온한 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저 자신의 삶을요.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섣불리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에는 명확한 흑과 백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고부 갈등 그리고 파경에 이른 결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여성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멈춰야 할 때 멈출 용기를 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3년 전에 서연 씨처럼 참고 인내하며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는 때로 미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내가 나의 목소리를 잃게 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며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자기 파괴적인 교환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폭언이 아니라 남편 민준 씨의 침묵이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중심에 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용기도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할 책임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균열이 됩니다. 결혼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경기가 아니라 내 편이 상처 입었을 때 누가 그의 방패가 되어주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서연 씨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녀가 강하거나 용감하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권리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부당함 앞에서 멈출 줄 알며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설날 전야 서연 씨의 3초간의 침묵은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 쌓이고 쌓인 수많은 감정의 응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해온 사람의 결정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수만 번의 자문 끝에 나오는 최종적인 결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계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행동을 해명해야 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민준 씨처럼 중간에 낀 입장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침묵이 내일 당신의 곁에서 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생각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저희 황혼의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